자, 이번 시간은요, 281페이지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금융에서는 특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금융의, 주택금융의 종류 중에서 개발금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비교정리,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하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요 세 가지에 대한 비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융자를 받으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그 대출 요건이 이번에 이제 조금 강화가 됐죠. 그래서 그 바뀐 거.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했던 게 종전에 3억으로 되돌아갔다는 거. 그 다음에 종전에는 보금자리론 신청했을 때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또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81페이지에 부동산 증권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 증권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부동산 금융을 할 때 부채 금융 또는 지분 금융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 그렇죠? 또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 또는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 자, 이 증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실상 이 증권화라는 것이 대두가 된 거는요, 예전에 IMF라는 것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증권화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가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다가 현금화 시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고가의 실물 자산을 어떤 주식의 형태를 빌려서 또는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이제 유동화를 시키게 되면 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부족 문제, 유동성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증권화가 되면서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추세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요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요에 보시게 되면 끝에서 한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는 이제 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99년도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관해서 또 2001년 4월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제정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하고 증권화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동화라는 제도가 나와 있었을 때 그 밑에 보시면 유동화하고 증권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동화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현금화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언급이 돼 있죠. 단가로 1번에 부동산의 유동화란 일반적으로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각이죠. 그런데 이제 고가의 재화를 우리가 매각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다 조금 더 유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유동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현금화한다는 얘기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현금화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에서는 자,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유동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화 이퀄 증권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종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증권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유동화를 하게 되는 유동화 제도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크게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나와 있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자,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요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요 중에서 얘하고 얘를 이제 묶어서 보시게 되면 얘가 좀 더 포괄적이죠. 얘는 보유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화 시킬 수 있는데 얘는 요거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만. 그렇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 안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할 때 요거는 시험상에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그 282페이지 하단에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이제 따로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얘도 당연히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 증권 쪽에서는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정도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돼 있는 자산을 기초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우리가 유동화하는 것을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자산이 있겠죠. 이 자산들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자산을 기초로 해서 유동화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산들이 있었을 때 각종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죠. 뭐 할부 채권도 있고요. 또 매출 채권도 있고 다양한 채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부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저당 채권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거는요. 돈을 빌려 쓰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집에다가 그 주택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죠. 그때 그 만기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입문 과정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건설사가 있어요. 자, 이번에 새로운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겠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한 7천억 정도가 필요하더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는데 현재 같이 건설 경기가 조금 뭐 위축이 돼 있고 그렇죠? 예, 수익성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중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죠. 예, 그럴 때 A 건설사가 기존에 분양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들은 이제 분양 신청해서 이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에 자, 거기에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를 납입을 하게 되냐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이렇게 중도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이지 지금 바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설사는요, 별도의 SPC라고 그래가지고요. 특수 목적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의 회사인데 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설립을 해서 얘들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요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관한 권리 있죠. 예, 이거를 이쪽으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특수 목적에서는 앞으로 들어올 중도금을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하냐면 ABS라고 해서 Asset Backed Security라고 그래요.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행을 하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투자자는요. 이 건설사를 보고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갖고 있는 채권의 기초에서 앞으로 들어올 이 현금이 있죠. 예, 이거를 기초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 구성을 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요것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투자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금이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얘들은 이걸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죠. 그러면 시중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그렇죠, 유동화해서 자기들이 자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도금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걸 발행하더라도 이 수명이 길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우리가 건설하는데 뭐 5년, 1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로 운영하는 자금에 대한 조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상의 회사로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 주택저당 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짜리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설립해서 운영되는 페이퍼 컴퍼니로는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부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현금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모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뭐 그 당시에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주주로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걔네가 민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유동할 수 있는 대상 자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시장에서 조금 더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코모코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합쳐서 주택금융공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2004년도에.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이런 얘기죠. 보유 자산 중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다 유동화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산유동화제도예요. 근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 중에서 뭐 하나만 주택저당채권에만 기초해서 우리가 유동할 수 있는 것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유동화제도 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험상에서는 거기까지는 언급하진 않지만 신용을, 증권을 발행해서 신용을 보강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은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관계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쟤네는 역시 이런 내용이죠. 자,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오피스 있죠, 빌딩. 뭐 이걸 매각을 하겠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투자회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이 부동산을 갖다가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뭐를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고가의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이 주식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주가 한 주의 가격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게끔 참여를 유도하면서 고가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투자회사 제도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별도로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시험상에서 현재까지 운영한 거는 이거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이 이미 27회까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안 나왔던 애들도 가끔 이렇게 등장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차입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시중은행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만약에 뭐 K은행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럼 여기 사이에서 이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주택이 3억짜리인데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1억만 있는 거예요. 1억의 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준 거죠. 2억을. 자, 2억을 융자를 해주게 되면 은행은 여기 있는 이 부동산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융자를 해줬을 때 조건이 이자율은 만약에 한 5% 수준이고요. 기간은 한 10년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차입자에게 2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줬을 때 이 돈은 어디서 조달을 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예금이나 적금 등을 수신을 받아서 그렇죠?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조달해 준 건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객이 맡긴 예금이나 적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에요. 그죠? 또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장기로 운용을 하고 있으면 기간이 불일치가 되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하기가 좀 꺼려지죠. 또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차입자는 이 물건에 대한 뭐를 갖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유권 안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은행은 이 소유권으로부터 저당권만 분리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불가능해요. 민법에서는 물건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저당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이 힘들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뭐냐면 그 법에 의해서 요 저당권만을 뭐가 가능하게끔 현금화가 가능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82쪽의 하단에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유동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있겠죠. 자, 파급 효과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죠. 즉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283페이지 상단에 가면 세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저당의 유동화의 파급 효과가 있어요. 거기 단가로 1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은행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한 2천억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인당 2억씩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한 1,000개 정도에 대한 저당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채권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저당권을 갖다가 뭐가 가능하다 그러면 매매가 가능해서 이쪽으로 현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자, 2억씩 1,000명에게 빌려줘가지고 1,000개 저당권이 생겼을 때 팔면 다시 또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고 찾으러 오면 줄 수도 있고 그죠? 또 대출해 주면 다시 또 저당권 생기면 또 팔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즉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많은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있어요. 많은 재원을 가지고 그럼 틀리는 거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뭐냐? 그래서 여기는 한정된 재원으로 그죠? 예, 다수의 주택을 이제 구입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에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정부는 주택자금 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요. 대출 기간의 입장에서는요. 자, 유동성 위험을 줄이죠. 그죠? 줄이고 뭐는 높인다? 유동성을 높일 수가 있죠. 자, 말 그대로 돈이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현금화가 되니까. 그러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문제도 해소가 되죠.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투자 대상이 확대가 되죠. 나중에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증권이 만들어지면 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기결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저당채권 유동화라는 것은요. 그 침체된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침체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자금들이 어떻게 돼? 뭉칫돈이 떠다닌다고요. 그죠? 단기성 자금에 뭐 들어갔다 빠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별도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부분에 있을 때 자금 흐름의 왜곡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뭉칫돈이 떠다니는 현상을 또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정리해 놨죠. 주택 소비자, 금융기관, 투자자, 국가정책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의 입장을 기초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구별을 해줄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가시면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잘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시장의 구조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저당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1차 시장하고요. 2차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 시장은요. 차입자하고 시중은행들 있죠.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1차 시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택 자금 대출이라든가요.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당권의 발행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장이 저당권의 무슨 시장이 된다? 발행 시장. 만들어지는 시장이죠. 근데 얘가 만들어만 졌지 얘가 유동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2차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출 기관하고요. 누구 사이에? 투자자 사이에 증권을 우리가 사고 파는 시장이 2차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당권의 유통이 되는 시장이죠. 그게 2차 시장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284페이지에 나와 있죠. 상단에 단가로 1번에 1차 저당 대출 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단가로 2번에 가면 2차 저당 대출 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거래가 이렇게 성립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해드리면 여기 차입자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K라는 은행이 있어요. 시중은행이. 요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뭐를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뭘 해준다? 융자. 그러면 여기서는 은행에다가 원리금을 상환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3억짜리 집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2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렇죠? 이자율 5%, 기간 10년 이렇게 해서 융자해주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시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이 저당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수익적인 부분은 훨씬 좋아요. 이자 받는 거니까, 대출이자. 그런데 이게 자금이 크게 잠겨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현금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를 이쪽에 있는 우리가 2차 대출 기관 또는 유동화 중개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면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이제 뭐를, 그러니까 저당권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네가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누구에게? 이게 이제 투자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연금공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생명보험사 뭐 이런 데다가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요 2차 대출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 이게 2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2차 대출 기관은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 이 저당권의 집합을 우리가 저당풀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풀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집합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저당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역별, 그죠? 또는 만기별, 또는 금액별. 이렇게 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권을 발행을 해요. MBS라는 거를. MBS라는 거는요, 모게지 백 시큐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주택 저당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2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차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반드시 유동화하기 위해서 매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이 보유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매각할 수 있다 이거죠. 보유하면 수익적인 부분은 좋은데 매각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렇죠? 이자율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쪽으로 떠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장에서는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취급하고 있죠. 자, 그럼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해줘야겠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금을 뭐를 발행을 해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1차 시장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시장에서는 1차 시장에다가 뭐를 해준다?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발행하는 이 증권의 공신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공신력이 낮으면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증권도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얘도 뭐를 제시하냐면 수익률을 제시해요. 여기서도 대출하니까는 대출 이자율이 있겠죠. 예, 두 가지를 비교하면요. 항상 2등급이에요. 여기 증권의 수익률은 이 1차 시장에서 형성된 대출 이자율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자를 받아서 수수료 다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넘어설 수는 없다.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나오죠. 거기다 또 별표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노란색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별표라고 그랬는데 양갈의 4번에 나오는 주택저당증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또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 주택저당증권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가면 박스에 특수목적회사라고 나와 있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얘는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도 증권을 발행할 때 얘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에 기초해서 이 회사를 설립해서 증권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시험상에서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도 뭐를 설립을 해서 SPC를 설립을 해서 뭐를 발행을 한다.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때 발행하는 요 주택저당증권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특징을 보게 되면 발행 기초가 되는 모조당이, 그죠? 예. 그 고정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주택저당증권은 변동이자율로 발행될 수도 있다. 자, 그 얘기는요. 여기서 이제 빌려줬을 때 발행 근거가 되는 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고정금리로 빌려줬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은 변동금리를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한 개 저당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빌려줬을 때 얘가 지금 2억짜리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행할 때는 5천만 원 또는 1억짜리 이렇게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출기관이 아닌 자들이 세 번째 보면 대출 이자율은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여기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대출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근거가 되는 저당을 당연히 사들여야겠죠. 그리고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요. 얘도 발행할 수 있고 얘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걸 1차 대출기관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네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거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시장에서 현금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지급보증을 받아서는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SPC 같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도 발행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발행 기간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 밑에 가면 단가로 3번에 주택 저당 증권의 종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종류가 거기 제시가 돼 있는데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자,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보시면 이게 지분형 MBS라는 애가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혼합형 MBS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형은 요거 두 개를 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MPTS, 얘를 MBB,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에서요. MPTB, 그 다음에 CMO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가 있는데, 요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유권 누가 갖고 있고, 조기성한 위험 누가 부담하고, 그죠? 원리금에 대한 부분을 누가 받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이게 또 공부하시는데, 여기를 또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시는데, 포인트적인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복잡한 절차를 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해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